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중국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비견 겁재가 되겠습니다. 이 육친의 내용을 지난번에 대체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견 겁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견이라는 것은요, 이 한자를 보시면 나와 동일한 오행으로 음양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이 한자에 그 정답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견줄 비자에다가 어깨 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들, 나와 동등한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견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견이라는 것은 이 자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비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과 이제 독립심이라는 것. 이 독립심이라는 것도 자존심과 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 의지가 강하고요. 그리고 고집이 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60개의 그 일주가 있는데 그 60개의 일주 중에 비견이 되는 일주들을 보면은 이 갑인일주가 있고요. 이 병호일주, 무진일주, 경신일주, 임자일주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그 일주가 있는데 그 음일간으로 이루어지는 일주도 물론 그 비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음일주도 그 고집이 아주 셉니다. 세지만 이 양일간으로 이루어진 이 일주는 음일간보다 더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요. 갑인일주나 병호일주나 무진일주, 경신일주, 임자일주 이런 것들이 육식갑자 중에서도 특히 그 자기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센 일주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견이라는 것은 내가 있으면 또 나와 동등한 것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많아진다. 나를 상징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자존심이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날 1월 1일, 3월 3일 날, 단오 이런 것도 보면은요. 이 전부 비견으로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 3월 3일 다 똑같은 날로 똑같은 날로 이렇게 날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비견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명절이 이렇게 비견으로 이루어진 날이 많다는 얘기는 옛날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만큼 비견을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것이 그 자기 의지도 강하고 고집도 세니까 비견이 겹치는 날들을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절도 비견이 겹치는 날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하다, 독립심이 강하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견이 많은 사주는 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비견이 많잖아요. 그러면 비견이 많은 사주는 자존심이 강해서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견이라는 것이 자존심, 독립심이 이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지시에 의해서 누가 뭐 위에 상사가 지시하면 또 바로 그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그러면서 이 회사 자체가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야단맞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서로 승진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윗사람한테 좀 아부도 할 줄 알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좀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제 그 직장 생활 같은 데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자기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존심 강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견이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자존심이 비견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아, 당신은 비견이 많으니까 직장 생활은 어렵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그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첫 번째로 이 자격증을 갖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는 직업이라는 게 이 자격증이라는 게 이 따기 어려운 아주 고급 자격증. 그러니까 의사 면허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간단한 뭐 기능사 자격증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격증을 갖는 직업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문직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직. 그러니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다른 인간관계 같은 것은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직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반 회사에 가서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이런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 자기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학문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학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취업해갖고, 이제 대학교 졸업해갖고, 이제 취업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대학원 진학하고, 유학 가고, 그래갖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 나중에 뭐 교수가 된다던가, 뭐 아니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사범대학을 나와서 교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학문을 열심히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문을 판다는 것은, 그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학자들은 거의 뭐 자존심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학문을 파갖고요, 이 베푸는 직업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교사 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남을 가리키는 직업, 이런 것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추천해 줄 수 있는 직업이 농사예요, 농사. 농사라는 것은 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면 그대로 이제 싹이 나고 이 다른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주는 대로 거두니까 이 농사도 이 비경 겁재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무슨 조선시대 같은 때나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했으니까 농사라는 것을 이제 직업으로 추천해 주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산업사회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고생스러운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 뭐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서로 농사 안 지려고 하는데 이 도시에서 도시에 있는 사주 카페에서 그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이 당신 농사 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그 상대방이 난감해 할 것 같은데요. 이 농사라는 것은 그렇게 권해줄 만한 직업이 못 되죠. 그런데 이 사주가 나쁠수록 이 농사 같은 걸 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낙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그냥 땅 파고 살아라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같은 직업은 뭐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이렇게 권해서는 안 될 직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권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견이 많은 사람은 이제 자존심이 강하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독립심도 강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업을 권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직원들을 뽑을 때 비경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뽑아선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그 복종심. 그러니까 잘 복종해야 되잖아요. 내가 일을 잘 하도록 이렇게 시키려면,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시키려면 잘 복종해야 되는데, 이 복종심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럴 때는 비경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뽑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비경 겁재가 많은 특히 남자들, 여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남자들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게 비경 겁재가 많다는 게요. 비경 겁재가 많은 사람, 뭐 식신상간이 많은 사람, 인성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경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그 결혼 상대자로서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경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직업을 권해드리는데, 그렇다면 직장 생활에 맞지 않으니까 개인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 사업도 성공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사업도 요즘에는 서비스가 중요하거든요. 개인 사업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손님들한테 이렇게 굽실거리면서 그 서비스 아주 좋게 해야 손님들이 오는데, 이렇게 비견 겁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견 겁재라는 것이 이제 나타내는 것이요. 형제, 친구, 자매 등을 나타내요. 이 형제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형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그 남자의 입장에서 남동생이라든가 형을 나타내고, 이제 겁재 관계라면은 이제 누나라든가 여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 비경 겁재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많으면서 용신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비경 겁재가 많으면서 이 비경 겁재가 기신이 될 때, 이럴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은 그 형제, 요즘에는 그 아이들을 적게 나니까 혼자 형제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많아봤자 2명이잖아요. 더 많아봤자 3명이고, 요즘에 애를 낳는 분들 중에 저는 3명 넘어서 4명씩 낳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낳아봤자 3명인데, 그렇게 요즘에는 그 형제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형제가 아주 많았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 어머니 세대 뭐 이때만 해도 막 10명씩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관 수술이라든가 불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애가 생기는 대로 계속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를 분석할 때도 이 형제에 관련된 게 많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어갖고 요즘에는 없던가 뭐 있어봤자 1명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경 겁재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기신이 될 때에는 형제 간의 그 덕을 보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비견이 비경 겁재가 이 친구 자매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친구나 그 친구의 덕도 별로 보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경 겁재가 기신인 분들은요, 이 너무 그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데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나 뭐 특히 20대죠. 그 결혼하기 전에 한창 그 놀 때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매일 친구 만나서 그렇게 지내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이 비경 겁재가 기신인 분들은요. 차라리 그냥 그 선배나 후배들을 만나는 게 낫죠. 그리고 자기 가족에 충실한 게, 이제 결혼해서 자기 가족에 충실한 게 낫지, 그다지 그렇게 영양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비견이 강하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이면 상관없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주에 그 비견이 많은 거예요. 많아도 용신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 비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견 겁재가 너무 많아갖고 그 비견 겁재가 기신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부부간의 그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이 사주가 지금 그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사주인데, 그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사주인데요. 결혼을 해갖고 부인하고 거의 얘기도 안 하고 각방 쓰고 그러는데 이제 조만간 이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분은 이제 그 기토가 일간이잖아요. 일간인데 본인과 똑같은 이 비견이 한 개, 두 개, 세 개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용신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인궁도 충미충으로 이렇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부인궁도 깨지니까 이 무조건 그 비견이 많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대운은 어떤가, 그리고 충국이 발생하는가, 뭐 부인궁에 혹시 충국이 발생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이 비견 겁재가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일단 다른 거는 다 없더라도 이 기축이라는 게 위아래로 다 그 비견이니까 이 양반은 그 음일간이 그 비견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일간이 전부 비견인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고 서로 그 싸운다거나 막 그럴 때 타협점이 없어요. 자기가 이제 안 굽히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재가 하나 있잖아요. 재라는 게 이제 부인을 나타내거든요. 여자를 나타내는데 재는 하나가 있는데 이 비견이 세 개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일간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토국수 하면서 극하는 게 이제 재니까 이제 재가 하나가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그 비견이 세 개나 되는 거예요. 세 개나 되면서 극하는 거죠. 토국수 하면서 극을 하니까 이 편재라는 게 재 하나 있는 이 재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재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 부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비견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잘 못 벌어요. 돈을 잘 못 버는데 또 부인하고도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견 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특히 남자일 경우에는 어떤 점이 이제 문제냐? 그 신랑감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딸이 있는데 그 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자 사주를 딱 봤더니 그 비견 겁재가 많다. 막 비견 겁재가 막 서너 개씩 된다. 그랬을 때에는 좀 그 신랑감으로서는 좀 꺼려야 될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남자가 일단은 좀 돈을 벌어야 되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부인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남자 사주에서는 재라는 게 돈도 해당이 되고 그 부인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견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재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부인에게 잘해주지도 않고, 이렇다 하면은 그 신랑감으로서는 아주 빵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간살혼잡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그 신부감으로 이제 꺼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신랑감으로 꺼리는 그 첫 번째가 비견 겁재가 그 강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부인궁이 어떤가, 그리고 대우는 어떻게 흐르는가, 여러 가지를 보지만 그 비견 겁재가 강하다는 것은 그 신랑감으로서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자들이 이제 비견 겁재가 강한 경우에 그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사주에 그 비견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점을 이제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견이 너무 강했을 때 안 좋은 점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견이 또 하나도 없다.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주의 이제 그 비견이라는 게 이제 자존심의 힘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견이 하나도 없으면 자존심이 너무 없는 거니까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사주에 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큰 일을 하기에는 벅차다. 그리고 인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이분이 그 병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병화일주인데 지금 이 병화를 도와주는 화기운이 이 사주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이 화기운을 도와주는 목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운도 없고 비견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팔자에서 나를 나타내는 이 화기운 이거 하나만 있고 나를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토기운이 3개나 되니까 화생토 하면서 힘을 계속 빼는 거죠. 화생토 화극궁 하면서 내 힘만 계속 빼는데 나는 지금 그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힘을 빼니까 나라 이 사주가 너무 힘이 없는 거죠. 너무 힘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그 큰 일을 하기에는 벅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좀 고달프죠. 사주에 힘이 없으면은요, 이 재물도 이제 취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도와주는 사람도 이렇게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대운이 좋게 흐르기 때문에 이 목과 화기운이 이제 젊을 때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기 때문에 대운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좀 낫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이렇게 볼 때에는요, 이 사주팔자도 딱 보고 밑에 이제 대운은 또 어떻게 흐르는지 그것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내자면 비견을 포함해서 그 비견뿐만 아니라 무슨 뭐 식신이든지 식상상간이든지 뭐 정제편제든지 정인편인이든지 모든 오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것도요, 한계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한계 정도. 여기에 뭐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그런 것이 한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오행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적당하지, 이것처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힘이 너무 약한 거고, 또 너무 많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또 너무 많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적당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고전 중에 이 사주 명리학과 관련된 그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연애자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애자평에서 이 자평이라는 게요. 자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이 평평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물이 잔잔하게 차 있듯이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듯이 그렇게 그 적당하게 된 것, 적당하게 있는 것, 그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겁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쉬었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한 번에 이번 강의는 한 번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겁재라는 것도요, 보면은 그 한자의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겁재의 뜻은 그 비견과는 비슷한데 나와 동일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견은 음양이 같은 것이고 겁재는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겁재라는 것은 이 한자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겁이라는 것을 한번 분해해 보면은요, 이 제거할 거자에다가 힘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갈 거자도 되고 제거할 거자도 되는데 뭘 제거하냐면 힘을 제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힘이라는 게 그 남자에게 있어서 힘이 뭐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시처럼 그 남자의 그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겁자가.
이게 겁탈할 겁자인데요. 이렇게 이제 한자를 분석해 보면 무시무시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섭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겁재라는 것은 이게 재물제잖아요. 재물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겁탈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겁재라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 사주를 볼 때 있잖아요. 사주를 볼 때 겁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겁재가 있나 없나, 그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겁재라는 것은 비견보다 더 나쁜 의미예요. 이 비견이라는 것도 그렇게 좀 많을 때에는 뭐 좋을 게 없었잖아요. 적당하게 있어야지. 그런데 이 겁재는 비견보다 더 나쁩니다. 우선 이 겁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사주에 겁재가 많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쁠 수가 없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처럼 이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주를 이렇게 사람들마다 딱 가지고 왔을 때 겁재가 뭐 2개, 3개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치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겁재가 중중할 때 이 사람이 참 뭐 알고 봤더니 알부자다. 뭐 집도 몇 채 갖고 있고 뭐 자동차도 좀 굴리고 뭐 돈 있을 만큼 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책을 보면 뭐 우리나라 재벌들은 겁재를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말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야, 재벌 같은 사람들이야, 정말 그 5천만 국민 중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뭐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일반인들 중에 이렇게 겁재가 있어갖고 돈을 벌었다.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 저희 매형도 그 시골에서 사업하시는 저희 매형도 사업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일도 벌리고 막 그러는데 그 인생 자체를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겁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사주를 봐달라고 언제쯤 돈을 벌겠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차마 돈을 벌기 힘든 사주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돈 끌어들이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겁재가 3개씩 되니까 돈을 벌기는 좀 힘든 사주네요. 이런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겁재가 이제 3개 이상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 중에 돈 좀 벌었다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제 갑자일주예요. 갑자일주인데 이 월주가 이제 을묘 월주고 이게 모두 이제 겁재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연주가 이제 또 비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겁재하고 비견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섞여서 막 3개, 4개씩 될 때에는 이 비견도 겁재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겁재가 중중한 사람들은 그 가장 큰 그 약점이 돈을 벌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겁재라는 것이 아주 묘해가지고 만약에 이 겁재가 지금 이분이 그 아버지 자리에도 나타나 있고 부모 자리에 다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 자리에도 있고 어머니 자리에도 겁재예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 운이 아주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겁재가 아버지 자리에 있다. 그럼 아버지하고 인연이 아버지 운이 복이 아주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복이 없다는 얘기는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뭐 그 사람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뭐 술주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돈을 경제력이 아주 없다든가 아니면은 그 성격이 이상해 가지고 그 본인과 아주 막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겁재가 부모 자리에 있으면 부모 운이 없고 조상 자리에 있으면 조상 복이 없고 겁재가 이 시주에 있다. 그러면 자식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 겁재가 있나 없나 그거를 딱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 가지 육친 중에서 이 간살보다 더 안 좋은 게 이 겁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겁재는 제 경험으로는 하나만 있어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견은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견이 전혀 없으면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갖고 뭐 큰일을 못한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겁재는 아니에요. 겁재는 하나만 있어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 비견일 경우에는 비견이 용신일 때 모든 것은 이제 용신으로 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견이 용신일 때는 뭐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그게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겁재가 용신이다. 그럴 경우에는 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재가 용신일 경우에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고급 과정에 가면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겁재라는 것은 그 사주 분석을 할 때 좀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겁재는요. 겁재는 충국을 당하면 배로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 충국을 당해서 물론 다 안 좋은데 비견이라는 것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요. 지금 이 사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어머니 자리가 겁재예요. 어머니 자리가 겁재고 그리고 여기 또 겁재가 있어요. 그런데 겁재가 묘유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어머니 운이 더욱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충국을 당하면 배로도 나쁘다는 것은 그 비견이나 겁재나 모든 오행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비견 겁재 하면서 그 육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비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조건 다 뭐 부부관계가 안 좋고 직장생활 하기 어렵고 다 그렇게 이제 대입을 하실 텐데 이 사주라는 게 또 복잡한 게 뭐냐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그대로 대입한다 그래서 또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비견이 있으면 또 다른 오행도 있을 게 아니에요. 다른 오행과의 그 관계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뭐 충국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게 용신이 되느냐 기신이 되느냐 그리고 대운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딱 보고 무조건 대입한다 그래서 또 맞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겁재도 비견처럼 너무 많으면 이 직장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밖에는 이 비견이나 겁재나 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뭐 비견이 3개, 4개씩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겁재나 비견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견 겁재에 관련된 것은 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급과정 지나서 고급과정으로 들어가면 이 사주 명리학에 대한 그 관련된 지식이 더 넓어지면 그때 가서 또 이 비견 겁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비견 겁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다음에는 식신상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